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연계 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심원식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한 손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혹시 우리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연계 전공하고 있는 학생, 네. 그다음 문헌정보학과, 또 다른 학과로는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은 무슨 과? 네? 통계학과. 예, 아주 다양한 전공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오시는 분은 저희가 보통 이제 교수님들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 듣고 그랬는데, 오늘은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종건 박사님은 프랑스 마담 큐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있는 에릭슨 연구소에서 관련된 연구를 하셨고, 지금은 UN 글로벌 펄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곳은 지금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오셨는데, 한국 지금 며칠 전에 오셨으면 벚꽃이 좀 많이 폈을 때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말씀 전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 또 우리 학과로서도 이렇게 좋은 분을 알게 돼서 앞으로 좋은 그 인적 관계를 유지해서 서로 도움받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바랍니다. 우리 이종건 박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급박하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을 만한데, 지난 몇 주간 계속 출장을 다녔더니 감기에 걸려서 지금 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유엔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UN 글로벌 펄스라는 단체에 대해서 예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UN 글로벌 펄스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2009년도에 생긴 반기문 사무총장님 바로 밑에 있는 스페셜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리서치랩인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회 현상 그리고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해결한다기보다는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3개 정도의 랩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펄스랩 자카르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랩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겸 리서치 리드, 헤드 오브 리서치를 하고 있는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Driving Big Data Revolution, Global Development, Humanitarian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3개 정도 단어를 추려본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리서치랩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어떤 개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휴머니테리언 액션이라고 해서 인도주의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유엔에 있는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데이터 분석 쪽에 한 10년 이상 일을 했었고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어널리시스, 데이터 모델링 이런 쪽으로 석사, 박사를 했었고, 최근 2년간은 이제 UN 글로벌 펄스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왔던 그런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어떻게 공공적인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한 장을 이제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걸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고 가서 이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하면 또 모르는 분들은 아주 놀라시고요. 많은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라고 하시는데 전 사실 몰랐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2억 6천만이나 되는 인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구나.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이제 인도네시아는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이렇게 inherent 뭐 characteristic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제 특이점들이 많은데요. 전 국민의 85% 이상이 이제 이슬람이라거나 혹은 나라 자체가 13,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생길 때 300개 이상의 다른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 300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400, 500 많이 다른데요. 그 수백여 개의 어떤 민족이 단일화되어서 만든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 언어 자체가 수백 개에 이르고 있고 파푸아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직까지 뭐 정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개개인이 각각의 로컬 언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사실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한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근데 나라가 급속하게 이제 발전을 했지만 불균형하게 발전을 했던 관계로 그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게 있고요. 단적인 예로 전체 인구가 2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 혹은 뭐 40% 정도가 빈자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 하루에 1,500원 이하를 버는 사람의 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 그러면 이제 거의 1억 명이 넘는다는 이야 1억 명 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가 단에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쌀을 나눠준다거나 혹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국민의료보험으로 인해서 뭐 의료를 좀 더 낫게 도와준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진 특징점들이 있고 그리고 나라 자체가 지진대에 속해 있어서 지금도 이제 파라선이 100개, 130, 150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뭐 1년에 적어도 몇 번 이상은 정말 화산이 분출을 하고 그리고 분출된 곳 지역 주변으로는 뭐 공항이 폐쇄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숱하게 그리고 이제 우기라고 하면 11월에서 4월 정도가 우기인데 우기가 되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상하수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는 뭐 이렇게 찰랑찰랑 물이 차는 게 아니라 보통 1m에서 2m까지 이렇게 침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지만 아주 많은 관심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못 사는 developing country가 많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관심 있어서 살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살기 힘들고 뭐 아시아만 하더라도 뭐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살기 힘든 곳이고요.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엔 같은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에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원래 가지고 계신 뭐 통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유엔이라는 단체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 저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그 프로젝트 사례들에 대해서 10가지 정도의 짧게 어려운 부분은 테크니컬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단순히 슬라이드의 사진들이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제가 어떤 질문을 받은 게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잠깐은 시간이 되는 한 그러면 이제 공공 쪽에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공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사이언스의 잡이 어베일리블한가 그런 이야기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로 우선 그 왜 UN이라는 단체가 국제기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나라들이 독립 따로 있었죠. 예를 들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그렇게 이제 경제 활동이 운영이 되고 국가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세계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더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예전 같은 뭐 경제적으로 어떤 미국의 소이빈 가격이 올랐더니 인도네시아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더라. 왜냐하면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고기, 닭고기, 소고기 너무 비싸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닭고기도 어느 정도 이제 살아야 먹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스테이플 푸드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두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템페라고 하는 그 콩을 삶아서 두부처럼 만드는 그런 있어요. 그걸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의 어떤 그런 소이빈들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상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보스턴에 지금 이제 한국에 있긴 한데 한 비행기로 또 27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정말 이면의 나라가 여기서 가격이 오르니 여기 사람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혹은 단적인 예로 한 4, 5년 전인가 그 아이슬란드의 화산이 아주 크게 터졌을 때 그때 정말 유럽 전체의 플라이시 다 이렇게 마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터졌더니 아프리카에 화훼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잘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아프리카에서는 꽃을 길러서 매일 혹은 이틀 한 번씩은 그걸 유럽 전역에 배달을 해야 하는데 전체 플라이트 다 끊기니까 사실 공장주 혹은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칩 레이버 또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다음 달에 새로 뽑으면 되니까 그럼 다 자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 세큐리티도 없고 이게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실제로 그 나라를 운영해가는 아이디어를 하고 있냐를 살펴봤더니 2009년에 사실 미국 경제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말 모르게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 지금도 이제 사무총장님이신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자 개발도상국을 좀 도와주긴 해야겠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뭔가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겠는데 근데 다시 봤더니 개발도상국에는 데이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국민총조사, 그 센서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난 20년간 없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야에 따라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최근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적어도 3년, 5년 전 데이터. 그러면 지금 경제 위기는 석 달 전에 터졌는데 5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당장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걸 보통 그 유엔의 사람들은 인포메이션 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언제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 갭 자체가 1년은 정말 양호한 거고 2년, 3년, 어떤 경우는 5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방법이나 데이터를 퍼블릭 하시는 방법이 물론 이 기존의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설문조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섬이 13,000여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보통 그 대통령 선거를 해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그리고 타임존이 이렇게 3개가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로 9시간이 걸려요. 사실 비행기로 9시간이면 한국에서 호주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에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뭔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뭐 통계청에서 퀄리티 체크를 하고 이걸 퍼블리시 하는데 보통 뭐 샘플 조사도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국민 총조사 한번 시작을 하면 2년 안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3년까지 걸리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서베이를 안 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이게 이제껏 해왔던 방법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도와줄 수는 없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최근 데이터를 사실 찾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사기업에서 나왔다거나 어떤 컨설팅 그룹에서 만들었다거나 보통 학교에서 어떤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한 자료를 모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사기업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죠. 얘네들 뭐 100,000 people들이 있고, 근데 이 친구들조차도 어떤 공공의 목적에,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서도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혹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작년 8월에 큰 지진이 났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트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예를 들어 지진의 진앙지와 어떤 연관성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다시 말해서 사기업 데이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2009년, 2010년 그때쯤에 하면서 유엔 글로벌 펄스가 생겨나게 됐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의 이게 트윗 데이터를 지오로케이션 트윗을 모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모았는데,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혹은 이건 제가 그 똑같이 자카르타 지역인데 폴스케어 데이터를 모은 거거든요. 폴스케어를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 이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어떤 쇼핑몰에 있어, 혹은 뭐 나는 성균관대학교 600년 기념관에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체크인을 하는 거죠. 그런 체크인 데이터가 그러면 과연 디벨롭먼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큰 지역에, 아주 큰 나라에서는 센트럴 거버먼트가 로컬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디벨롭먼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행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얻고 그걸 기존의 데이터와 잘 취합을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가 예전에 3년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어떤 모아졌던 그런 데이터였다면, 지금은 시대 자체가 변했으니 사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리얼타임 인포메이션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정보들이 어딘가에는, 다시 말해서 저희는 이제 퍼블릭 쪽이니까 퍼블릭 쪽에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펄스가 2009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에 3개 랩이 있는데, 그 펄스랩 뉴욕이 지금 저희 헤드쿼터고요. 그리고 펄스랩 자카르타가 2002년 말에 생겼고, 2014년에 우간다에 펄스랩 캄팔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크게는 대륙별로 그 북미,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대륙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유럽 대륙에 펄스랩 캄팔라가 이렇게 해서 3개가 있고요. 저희 미션 혹은 맨데이트라고 하면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부나 UN 에이전시의 정책 입안에 혹은 정책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리서치를 하는 리서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2개 트랙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큰 트랙은 이노베이션 드라이버라고 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학교 연구소가 리서치를 하듯이 리서치 for research를 하진 않고요. 특별히 어떤 예를 들어 유엔이나 나라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제점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적으로 그 리서치를 하는 어떤 단체고요.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는 이제 에코시스템 패널리스트라고 해서 리서치만 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제화가 아직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정부 대 정부 이제 G2G 느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장관님이 이해를 못하시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사례가 있고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 이런 방법을 가져다 쓴다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advocacy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제화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개인정보법 혹은 디지털 데이터 분석의 관련법이 어떻게 되고 있더라라는 정보를 이제 계속 건네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서치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은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크게 2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랩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랩들과는 좀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정부랑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퍼스트랩 자카르타가 이제 동아시아의 리저널 랩으로 아시아 쪽에 이제 어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이었던 그 SPY 대통령이 펄스랩을 자카르타에 호스트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때 강하게 말씀을 G20 때 하셔서, 그래서 생긴 랩이라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부분 저희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하지만 방글라데시나 이쪽 싱가포르 쪽이랑 계속 일을 하면서 아시아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2개의 큰 트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이제 그런 어떤 리서치 쪽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 혹은 이제 리걸 로이어 혹은 이제 정부랑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는 2트랙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펄스랩 자카르타의 구성이 뉴욕과 조금 다르고, 뉴욕이 카펠라와랑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리서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른 한면에서 운영과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크게 2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펄스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턴도 받고 혹은 프로덕트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조금씩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있긴 한데 30명에서 50명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제 그 사이를 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30명, 50명, 40명이라고 합시다. 40명이 전 세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하우스 리서치도 하지만 파트너십을 만들고 협업을 만들어서 다 같이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한다는 게 저희가 정말 리딩 리서치 센터라서 항상 멋진 거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세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현재 문제를 가지고 이제껏 해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해왔던 어떤 방법론과 결과를 실질적으로 유엔이나 그 어떤 나라의 정책에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UN이나 뭐 government랑 일을 분명히 같이 하지만 아카데미나 프라이빗 섹터, NGO, 로컬 커뮤니티 등등에서 다 같이 이제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프로젝트는 조금 더 정부 기관과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라이빗 섹터랑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NGO나 로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로컬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어떤 문제가 진정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그분들이랑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테크놀로지 쪽은 그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같이 일을 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맞는 사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린다거나 혹은 학교와 같이 일을 해서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네. 이제 사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모으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트윗을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스토리지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매일 모은다거나 그러진 않고 저희는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할 경우가 생기긴 해요. 어떤 뭐 validation purpose나 혹은 이제 어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모으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그리고 가능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